김수영 전집이 두 권이 나와 있습니다. 1권은 시이고요. 2권은 이제 산문이나 뭐 미발표 원고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지금 볼 여유는 안 되고 시를 어떻든 다 읽었고요. 김수영 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기에는 준비된 게 너무 없어서 일단은 그냥 김수영의 시 중에서 인상적인 거 몇 편을 읽어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은 초판이 1981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나온 그 3판인데 그거에 또 몇 세를 제가 이제 구입을 했더란 말이죠. 아마 그때부터 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미루다가 작년에 한번 읽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서 조금 정리를 해봅니다. 김수영은 1921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죽었는데요. 이 죽은 게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정말 뜬금없이 느닷없이 진짜, 예, 그래서 당시에 가족이나 친구들 굉장히 황망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의 또 짧은 편이죠. 그죠? 그런 생애가 이런 어떤 시에서 보여주는 여러 그 주제나 뭐 이미지나 이런 것하고 또 맞물려서 조금 읽히는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4개를 뽑아봅니다. 사랑, 생활, 설사. 이 3개의 단어는 전부 다 시옷으로 시작해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운이 딱딱 맞아요. 사랑, 생활, 설사.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이는 게 혁명. 혁명이에요. 혁명은 작년 겨울에 읽을 때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번 1, 2월에 읽으면서는 아마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1년의 사태 때문일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제가 계몽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떨 때 귀찮으면은 투표도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이 계몽된 거죠. 진심으로 이번 계엄을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김수영 시에서 또 다른 하나의 키워드 혁명이라는 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랑, 생활, 설사, 아마 혁명 해서 4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인데요. 그 제목 중에 이건 이제 1960년에 쓴 시인데요. 사랑이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짧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그래서 제목이 사랑이지만은 이 김수영의 사랑 혹은 사랑 관련 시들은 연시로 읽히지를 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시다 하면은 그게 어떤 사랑이 오는 그런 순간을 다루든지, 뭐 설렘이라든지, 달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랑의 절정에서의 환희라든지, 뭐 기쁨이라든지, 넘쳐남이라든지 그런 걸 다루든지, 아니면 이제 사랑이 뭐 이별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주로 그래서 시를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런 어떤 슬픔이라든지 뭐 그런 걸 다룰 수 있을 건데, 그런 연시의 느낌보다는 말이 잘 정리가 되지는 않지만 뭔가 굉장히 지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그런 측면을 다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정조는 되게 불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긴 시가 있는데 이 책에서 358쪽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도시의 끝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라는 이런 도발적인 어떤 그 문장에서 별로 그 사랑의 느낌, 어떤 연정의 느낌, 연시의 느낌은 이제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사랑시는 굉장히 독특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뭔가 대단히 불안하고 위태롭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낭만적이고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쪽인데 너무나도 육체적이어서 차라리 포르노그래피의 느낌까지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포르노그래피의 느낌이 어디서 오냐 보니까 너무나도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은 되게 낭만적이고 한편으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신비감이 이제 부각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로 올리지 않고 밑으로 끌어내리면 생활이 있거든요. 섹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생활하고 섹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연시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제 세태적인 기록이라든가 뭔가 분석적인 관찰 이런 것에 이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이라는 시가 있어갖고 찾아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성인데요.
한번 펼쳐볼까요? 이렇게 하면 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좀 시가 야합니다. 미리 염두에 두시고. 제목이 성이에요. 그것하고 하고 와서 첫 번째로 여편네와 하던 날은 바로 그 이튿날 밤은 아니 바로 그 첫날 밤은 반 시간도 넘어 했는데도 여편네가 만족하지 않는다. 그년하고 하듯이 혓바닥이 떨어져 나가게 물어 제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다부지게 해줬는데도 여편네가 만족하지 않는다. 1년. 이게 아무래도 내가 저의 섹스를 개관하고 있는 것을 아는 모양이다. 똑똑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느껴지는 모양이다. 이게 이제 2연. 나는 섬찟해서 그 전에 둔감한 내 자신으로 다시 돌아간다. 연민의 순간이다. 황홀의 순간이 아니라 소가 사는 연민의 순간이다. 3년이고요. 이제 끝났고 나는 이것이 쏟고 난 뒤에도 보통 때보다 완연히 한참 더 오래 끌다가 쏟았다. 한 번 더 고비를 넘을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지독하게 속이면 내가 곧 쏟고 만다. 해서 총 이제 사연으로 되어 있는 이제 시인데요. 아마 그것 혹은 그년이라고 명명된 거는 이제 매춘부나 뭐 애인이나 정부나 이런 쪽일 거고요. 여편네라고 이제 명명된 두 종류의 여자가 있고요. 이제 이 서정적 자아 이런 표현 요즘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시인의 어떤 시적 자아, 서사적 자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야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말하자면 재미를 다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하고 하면서 여편네, 여기 쓰여진지 여편네하고 할 때는 일종의 의무방어전이지만 자기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해서 하고 있는데 부인이 만족하질 않아요. 아는 게 분명한 거죠. 뭐를 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저의 섹스를 개관하고 있는 것을 아는 모양이다. 똑똑히는 몰라도 어렴풋이 느껴지는 모양이다. 이제 이 대목인데 정사를 하면서도 그 정사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이 측면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내에게도 전해지니까 서로서로 이제 불편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런 반성적인 의식이 없이 절대적으로 몰두해야지 한편으로는 되는 건데 그치가 않으니까 사랑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연시가 쏟으려면은 그 오글거림의 순간을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오글거려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아무에게나 또한 이제 같은 사람일지라도 언제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성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섬뜩하니까는 다시 이제 관찰을 멈추는 거죠. 개관을 멈추고 그 양자역학에서 하는 표현대로 관측을 멈추고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니까 성적 황홀 그런 황홀의 순간이 아니라 연민의 순간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으로 몰랑몰랑,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몰랑몰랑해지니까 연민인 거잖아요. 그 관찰을 멈추니까, 반성적 사고를 멈추니까 연민의 순간이 찾아오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절정의 순간이 이제 찾아오는데, 그래도 기다렸어요. 이것이 쏟고 난 뒤에도 보통 때보다 한참 더 끌다가, 오래 끌다가 이제 쏟았다. 그러니까, 오르가즘 아내가 먼저 내가 그 다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굉장히 포르노그래피적인 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한 번도 고비를 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아마 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지독하게 속이면은 내가 속고 만다. 그러니까 연민을 넘어서, 자기 연민을 넘어서, 이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의 어떤 순간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싫으니까 여기서 멈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사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성이라는 건 육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것은 이제 생활 바깥의 어떤 것이라면은 여편네라는 건 이제 생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마주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를 이제 환기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데요. 요런 류의 이제 이야기들을 사랑시에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낭만적인 것, 아까 제가 추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 좀 신비화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보통 이제 시에서 많이 활용되는 소재가 꽃이잖아요, 꽃. 근데 그냥 이번에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김수영 시집에는 꽃이 참 많이 안 나오는구나. 꽃이 왜 이렇게 없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 대해서 시인들은 많이 쓰잖아요. 봄이랄지 여름이랄지 가을이랄지 겨울이랄지 당연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계절을 나타내는 어떤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 내리는데 저게 봄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월요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제 뭐 봄비라든지 뭐 겨울이면 눈이라든지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 만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의외로 이런 식의 풍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계절 감각이 있는 그런 어휘들이, 그런 시어들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꽃이 없다. 근데 시 중에 하나가 쌀이꽃 핀 벌판이에요. 근데 보면 쌀이꽃은 꽃이잖아요. 들판도 벌판도 뭔가 시적인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시를 읽어보면은 182쪽에 있는데 정작 시를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로는 도해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있다. 푸른 연못을 넘쳐 흐르는 장마통에 쌀이꽃 핀 벌판에서 나는 왜 일하지도 피로에 집착하고 있는가. 기적 소리는 문명의 밑바닥을 가고 형이상학은 돈지갑처럼 나의 머리 위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쌀이꽃도 없고 벌판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그런 풍경을 그린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그 피로감인 거죠.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골에 와 있어도 이 피로감은 똑같더라라는. 그 다음에 이제 형이상학이 돈지갑처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어떤 생활의 감각, 피로의 감각이라는 건 생활의 감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가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목 중에 여기 시집 속에 봄밤이 있거든요. 봄밤이. 권여선 소설도 있고. 근데 권여선 소설도 그렇지만 봄밤이 전혀 서정적이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시가 있는데 어릴 때 읽었던 건데요. 중학교 때 막 이럴 때 읽은 건데 장만영의 달포도 잎사귀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1936년에 쓰인 시고 김수영 시인이 아까 1921년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장만영 시인도 그렇게 나이가 아주 더 많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더 많은 편이었는데 이런 식의 서정시가 지배적이었는데 참 김수영은 특이하게 썼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고 장만영의 달포도 잎사귀는 순이 벌레 우는 뜰에 달빛이 조수처럼 밀려왔구나. 아니지. 포도는 달에 젖어 어떻단가 호젓하단가 아무튼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좋아하고 외웠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시의 서정시하고는 결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생활인데요. 생활과 관련해서는 공자의 생활란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쓴 거냐? 1946년에 쓴 거니까 아까 보세요. 달포도 잎사귀가 36년인데 이게 46년이면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문학사에서 10년이면 차이도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다른 종류의 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붙일 건 아니에요. 장만영하고 김수영은 그냥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때 썼다 하면은 그 김수영이 21년생이니까 25살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가 그 철학자 김상환 있잖아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이기도 한 김상환 선생님이 김수영에 대한 책을 쓴 모양이시던데 제가 보진 않았고요. 그 제목이 이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공자의 생활란이라는 게 이게 김수영의 데뷔작인가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 다 지금 찾아볼 여유는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시만 보는데 여하튼 이제 젊어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수영의 시에 이런 생활을 다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공자의 생활란이 굉장히 선언문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것도 읽어볼게요. 꽃이 열매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작란을 한다.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그것은 작전 같은 것이기에 어렵다. 네 시가 더 어렵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국수, 이태리어로는 마카론이라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반란성일까?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환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어려운 한자 장난이 아마 여기서 왔나 싶고요. 나의 반란성 이거는 두 가지 한자가 있던데 그냥 그 반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나의 측면을 이제 말을 하는 건가 싶은데 이 부분이 이제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겠다. 사물과 사물의 생리 그 다음에 사물의 수량과 한도 굉장히 수학적인 측면인데 그러니까 숫자인데 숫자, 수치, 돈, 생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과 사물의 생리,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양면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련의 어떤 사태의 그 본질을, 양면을, 모순을 내가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런 걸로 읽혀요. 그 파스테르나크의 나는 사물의 본질까지 가고 싶다, 끝까지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젊은 시인의 결기 같은 것이 이제 느껴지는데, 마지막 한 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삶의 뭐의 본질까지 끝까지 가다한 다음에 나는 죽을 것이다. 이제 20대 시인이 쓴 거니까 그런 이제 청년의 결기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느껴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왠지 읽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시고요. 제목이 공자의 생활란이잖아요. 이 공자는 우리가 아는 그 공자일 건데요. 왜 또 그 공자인지 아마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은 국문학자들이 많이 써놨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는 제목이 생활입니다. 요건 이제 1959년에 썼으니까 한 10여 년 이제 뒤에 쓴 건데요. 이거는 시라기보다는 제가 한편의 풍속화나 세태화를 보는 느낌이 든다라고 써놨는데, 그림으로 치면 박수근 있잖아요. 그 박완서의 데뷔작인 남옥의 모델이 되었던 그 박수근 화가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역시나 읽어볼게요. 시장 거리에 먼지 나는 길 옆의 자판 위에 쌓인 호콩 마마콩 멍석의 호콩 마마콩이 어쩌면 저렇게 많은지 나는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을 제압하는 생활 속에 애정처럼 솟아오른 놈. 유년의 기적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갔나 해야 되나? 여편네와 아들 놈을 데리고 나고자처럼 걸어가면서 나는 자꾸 허허허 웃는다. 자, 조금 생략을 했나요? 자, 무의와 생활의 극점을 돌아서 나는 또 하나의 생활의 좁은 골목 속으로 들어서면서 이 골목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친다. 생활은 고절이며 비애였다. 그처럼 나는 조용히 미쳐간다. 조용히. 생활은 고절이며 비애였다. 고절은요, 그 외로울 고자에다가 절은 단절, 계절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고절이며 비애다라는 이 부분은 이제 밑줄을 치고 강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절하고 비애나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처럼 나는 조용히 미쳐간다. 이렇게 이제 좀 산문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생활의 무게가 작가에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건데, 김수영이 이제 여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양계장을 운영했다는 얘기를 아주 어릴 때 들었었는데, 대학 때 들은 것 같은데 너무 뜬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엘리트 교육을 받고 모두 하던 사람이 왜 양계장을 운영이란 표현도 좀 그렇잖아요. 닭을 치는 거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네. 근데 그 더 글로리에서 그 사채업자 아줌마 있잖아요. 그 무서운 부인. 최혜정 시어머니 될 뻔한 그분이 그 문동은한테 문 선생님이 부탁하면은 내가 뭐 선의자는 안 뗄게. 그러고 이제 인생 몰라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인생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 시인 김수영이 양계장을 이제 경영하게 되었다. 근데 이런 것마저도 뭡니까? 시의 소재로 쓰는 게 이제 시인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시집을 통틀어서 가장 큰 감흥을 받은 시는 이 시입니다. 만용에게, 제목은 만용에게고요. 1963년에 썼고요. 그러니까 이 생활시하고 비슷하죠. 282쪽, 283쪽인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수영을 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시가 재미있거든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수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나 나나 매일 반이다. 모이 한 가마니에 430원이니 한 달에 12~3만 원이 소리 없이 들어가고, 알은 하루에 60개밖에 안 나오니 묵은 닭까지 합한 닭모이 값이 일주일에 6일을 먹고 사람은 하루를 먹는 편이다. 모르는 사람은 봄에 알을 많이 받을 것이니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봄에는 알값이 떨어진다. 여편네의 계산에 의하면 7알을 낳아도 만용이, 닭시중하는 놈의 학비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한다. 나는 점등을 하고 새벽 모이를 주자고 주장하지만 여편네는 지금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아니, 430원짜리 한 감 아니면 이틀은 먹을 터인데 어떻게 된 셈이냐고 오늘 아침에도 뇌까렸다. 이렇게 주기적인 수입 소동이 날 때만은 내가 부리는 독살에도 나는 지지 않는다. 무능한 내가 지지 않는 것이 이때만이다. 너의 도끼가 예의 없이 걸레쪽같이 보이고 너와 내가 반반 어디 마음대로 화를 부려보려무나.
제가 한편으로는 법정의 그 범죄 진술 조서 우리 많이 지금 인용되고 있잖아요. 그 조서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범행이나 이런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그 예외적인 사건이니까 오히려 더 위로가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생활이 문제인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흔히 겪는 이제 문제인데 바로 돈입니다. 제가 여기서 모이값이 얼마가 되고 닭이 알을, 그러니까 달걀을 몇 개 낳고 뭐 점등을 하고 새 뼈모이를 주면은 뭐 이게 돈이 조금 더 절약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알을 낳는다면 이게 7%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돈이 얼마가 나가고 이거는 잘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 돈이죠. 돈, 가게 꾸리는 거요. 이거를 시의 소재로 가지고 왔다는 게 너무 재미가 있고, 이 만용이는 지금 보면은 닭시중 드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부리는 머슴인데, 옛날식 표현으로 머슴인데, 머슴의 학비까지 이렇게 대주는 건가 봐요. 이게 약간은 아마도 그 저는 큰 집에 되게 잘 살았는데, 큰 집에 가면 일해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이제 식모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데리고 와서 숙식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용돈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본 이제 숙식 제공. 옛날엔 그 숙식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식모로 해가지고 더부살이 하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다시피 이제 그쪽은 잘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양계장을 하니까 일을 도와주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숙식 제공하면서 심지어 학비나 뭐 이런 것까지 주는 식의 고용 어떤 계약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용이한테 학비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겠다 싶은데, 일을 하는 만용이는 만용이대로 뭡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뭐 더 내달라고, 더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제때 안 줬다고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월사금을 내야 되니까 더 빨리 달라고 하거나, 모르겠어요. 그런 갈등이 있겠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있는 거죠. 주기적인 수입 소동이니까. 이렇게 이제 주기적인 소동이 날 때면, 지금 부인아가도 한편 했죠. 옆편내는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했는데 나는 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오늘 아침에도 내 까리고 해서 싸웠으니까, 부부싸움까지 했으니까, 이 머슴이, 그러니까 만용이가 뭐라고, 이름은 만용인데, 그죠? 이 만용이가 이제 만행을 부리는 거네. 이렇게 독사를 부려도 이 주인이 나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능한 내가 지지 않는 것은 이때만이다. 왜 자기를 무능하다고 네, 여기서 이제 양계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양계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유능보다는 무능에 더 가까우니까, 여기도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고, 그래서 너의 도끼가 예외 없이 걸레 쪽 같이 보이고, 예의 없이, 이거는 예의에 없게 걸레 쪽 같이 보이고, 너와 내가 반반, 그러니까 니나 내나 이판사판이다 이건 거예요. 어디 마음대로 화를 부려보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시가 희극적이고, 여기 보면 요렇게 이제 돼 있는 시인데요. 너무 희극적이고, 시 바깥으로 나와서 여사여사 인생이 뭐 어느 순간에 좀 안 풀려가지고, 혹은 어쩌면 이게 더 잘 풀린 거일 수도 있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게 되고, 이제 진짜 이게 생활의 진면목인데, 어쨌거나 이제 김수영은 자기가 시인이니까요. 이거를 이제 시적으로 승화하는 거죠. 이렇게 웃는 거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자기의 이런 지금 어쨌거나 뭐 멀쩡한 지금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이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시도 쓰고 하는 사람이 양계장을 하는 이런 상황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제가 요즘 계속 되뇌고 있는데, 백치에도 하필 또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마지막에 최후로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하지 않소, 이러고 뭐 가냐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결국 웃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멍청한 거야. 이거를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너는 평범한 사람인 거야. 너는 진짜 오디너리하고 되게 그 반활한 사람인 거야. 범속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보통의 사람인 거야 라는 건데요. 반대가 돼야죠. 매 순간 자주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만용에게라는 시를 보니까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돈 냄새가 풀풀 풍기는 생활의 시들이 많은데요. 290쪽에 보면은 시 제목 자체가 돈입니다. 나에게 30원이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대견하다. 나도 돈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 대견하다. 자, 요게 이제 60년대 이 시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한 가마니에 430원.
모의 한가마니에 430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이 30원의 여유, 30원이 꽤 큰 돈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시 중에 또 죄와벌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목이 죄와벌이에요. 근데 이것도 뭔가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철학보다는 소설 같은, 문학 같은 그런 이제 시예요. 남에게 희생을 당할 만한 충분한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살인을 한다. 이건 뭔가 굉장히 선언적이죠. 아포리즘의 느낌을 주는데, 그러나 우산대로 옆편내를 때려 눕혔을 때 우리들의 옆에서는 어린 놈이 울었고, 비 오는 거리에는 40명 가량의 취객들이 모여들었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마음에 꺼리는 것이 아는 사람이 이 캄캄한 범행의 현장을 보았는가 하는 일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아까운 것이 지우산을 현장에 버리고 온 일이었다. 이게 너무 생활 냄새가 나는 게, 자, 죄와 벌인데요. 남들이 다 보는데 막 비도 주룩주룩 오는데 우산대를 가지고서요. 옆편내를 두들겨 패고, 그러면 옆에서 애가 아빠 엄마 때리지 마 하고 막 울겠죠. 전 뭔가 굉장히 익숙한 풍경인데요. 울죠.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다 술에 취해갖고 막 있는데 이 사람들도 또 모여들어요. 한편으로는 막 도스옙스키 소설 속의 한 장면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쪽팔리는 풍경을 연출한 거예요. 정말 스칸달, 추태, 추문, 스캔들, 이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일 마음에 꺼리는 게 혹시나 아는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국화칼에서 말한 일본인이 느낀 그 수치심이죠. 자기 스스로 느끼는 내적인 죄책감보다는 남들이 봤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수치, 외부의 시선에 대한 의식, 이게 1번인데 이거였으면 이게 심리적인 시가 될 텐데요. 도덕적이고. 2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그보다도 먼저 아까운 것이 지우산을 현장에 버리고 우산대로 지우산 갖고 마누라를 두들겨 팼죠. 애는 울었죠. 집에 그냥 화다닥 와버린 거예요. 그 우산을 주웠어야 됐는데.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산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였는지, 학교에다 우산 두고 와가지고 엄마가 두들겨 패가지고 집에 다시 가서 찾아오라고, 그 우산이 다 같이 쓰는 우산인데 지금 우산이 얼마나 비싼데 우산을 두고 왔냐고 해가지고 제가 엉엉 울면서 7살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갔거든요. 국민학교죠, 그때죠. 근데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갖고요. 오후반이 이미 진행 중이었거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우산 가지러 가던 다시 들어가던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 그 우산을 잃어버리고 온 게 너무나도 이제 아까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이제 그 제목은 죄와 벌인데 그런 어떤 생활의 냄새, 생활의 고민이 이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이란다. 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 생활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뭘로 가냐면요. 설사인데요. 그 근거가 되는 거는 결국 몸이에요. 육체거든요. 이 생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돈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몸의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까 그 성이라는 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게 이제 김수영식의 어떤 육체에 대한 접근법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 건데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섹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정말 낭만성을 철저히 배제한 에로티시즘이 전혀 없는 이제 어떤 김수영식 접근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설인데요. 자, 먼저는 이제 몸이 문제다. 육체, 몸이 문제인데요. 256쪽에 보면 아픈 몸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지금 주제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시구가 좋더라고요.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 해서 계속 변주가 되는데,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몸인데요. 그 몸을 배설과 연결을 시킨다. 그러니까 분변학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분변학적 고찰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똥오줌의 문제로 가면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쓴 작가 중에 한 명은 쿤데라인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스탈린의 아들 야코프 주가시빌리죠. 그 사람이 이제 독일 포로로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여사 그는 똥 때문에 죽었다. 이런 이제 문장을 남기는데, 신의 문제라든지, 악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면 이제 뭐 신이라든지 뭔지 뭐 이런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가능해지지만, 문제가 오줌똥이면은 이거는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쿤데라가 잘 썼는데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시를 보던 중에 시집을 들추던 중에 깜짝 놀랐는데 제목이 설사의 알리바이입니다. 설사의 알리바이. 요거는 1966년에 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미 40대에 쓴 거잖아요. 이때 되면 이제 정말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한편으로는. 그 다음 이제 술 많이 먹고 하면은 다 뭐 치질이나 뭐나 이런 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들 봐도. 안 먹어도 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설파제를 먹어도 설사가 막히지 않는다. 하루 동안 겨우 막히다가 다시 뒤가 들먹들먹한다. 꾸르륵 거리는 배에는 푸른색도 흰색도 적이다. 배가 모조리 설사를 하는 것은 머리가 설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다. 성도 윤리도 약이 되지 않는 머리가 불을 토한다. 여름이 끝난 벽 저쪽에 서 있는 낯선 얼굴, 가을이 설사를 하려고 약을 먹는다. 성과 윤리의 약을 먹는다. 꽃을 거두어 드린다. 문명의 하늘은 무언가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규제로 시를 쓰고 있다. 타이의 규제. 아슬아슬한 설사다. 언어가 죽음의 벽을 뚫고 나가기 위한 숙제는 오래된다. 이 숙제를 노상 방해하는 것이 성의 윤리와 윤리의 윤리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이행이다. 우리의 행동, 이것을 우리의 시로 옮겨 놓으려는 생각은 단념하라. 괴로운 설사. 괴로운 설사가 끝나거든 입을 다물어라. 누가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일절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의 증명이다. 그래서 이제 설사인데 어쩌면 인생에 대한 어떤 분별학적 고찰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어보니까 한편으로는 시쓰기,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은 설사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설사의 알리바이, 설사라는 것은 어떤 시작의 메타포가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설사의 알리바이잖아요. 알리바이는 뭡니까 여러분? 부재 증명이죠. 내가 그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부재 증명인 거. 존재 증명이 아니라 존재의 부재 증명이 이제 알리바이인데요. 설사의 알리바이, 설사가 그곳에 없었음을 증명해야 되나요? 그럼 설사는 다른 데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근데 무엇을 설사를 하고 나면은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누가 뭘 보았는지. 일절 말하지 말아라. 침묵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근데 뭔가 이게 시작의 고통, 그러니까 시를 짓는 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 다 써졌으면은 시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어떤 시작의 메타포로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자꾸만 읽어보고 싶은 이제 그런 시이기도 하고, 설사라는 것이 성과 윤리의 약을 먹고 여름의 꽃을 가을이 걷어들이는 것. 그 다음에 걷어들인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계속 읽어보고 싶은 이제 시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까지는 사랑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설사도 그렇고 뭡니까? 나 자신의 문제인 거잖아요. 나 자신의 어떤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뭐 섹스라면 에로틱하다 합시다. 그런 측면에 대한 고찰.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생활인 거죠. 경제적인 형편.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찰.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나의 몸인 거죠. 설사, 머리, 꾸르륵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 고찰 등 전부 다 나 자신에 대한 이제 고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면 혁명인 것 같아요. 다른 비슷한 그 계열의 단어로는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자유민주주의 붙어 있지 않아요? 자유 띄고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수영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시들이 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들어가 있구나 싶던데요.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눈, 요거는 이제 내리는 눈, 스노우, 일본어로 유키 그거거든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사실 기침, 가래 이런 건 정말 시어가 아니잖아요. 이런 걸 시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이제 시어로 썼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소풍 나온 뭐 똥강아지인 줄 아느냐? 그 최승자 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하나하나가 시어 자체가 보통의 시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제 그런 어휘라는 거죠. 지금 김수영 씨도 이제 그런 건데, 이 어떤 시인의 그런 어떤 참여적인 측면 그런 것들이 확 드러나는, 어쩌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조금 덜 시적인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시고요. 그 다음 건 더 과격합니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개로 하자. 이때 그놈의 사진 누구 사진이에요? 흉악한 그놈의 사진을 오늘은 서슴지 않고 떼어놓아야 할 날이다. 미식개로 하자. 좀 건너뛰고, 민주주의를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자유는 이제는 상식으로 되었다. 아무도 나무랄 사람은 없다. 아무도 붙들어갈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미식개로 하자. 그놈이 누구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제가 좀 되게 무식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193쪽에 있었고요. 이걸 연도를 다 찾아야 되는데, 이 연도를 뒤로 뒤지면은 이제 연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주 몇 개만 그 연도를 찾았거든요. 자, 또 하나는 제목이 육법 전서와 혁명, 요 200쪽에 있는 시인데요. 기성 6법 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혁명이란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럴 터인데. 자,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을 이라는 이제 시가 있는데, 이건 되게 뜨겁더라고요. 자유를 위하여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건 좀 더 있는데 제가 요만큼만 끌고 왔는데, 거의 뭐 그 고리끼에 무슨 뭐 바다 무슨 새의 노래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뜨겁고 비장하고, 막 그 아까 만용이한테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 나쁜 놈아 뭐 너의 걸레쪽 같은 소리에 나도 지지 않아 450원이 어쩌고 저쩌고 달걀을 몇 개 나오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하고는 아주 다르죠. 근데 이제 같은 시인이 이런 시도 이제 썼다는 거죠. 혁명에서는 피냄새가 나고,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고,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고, 혁명은 고독하고, 왜 그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시지탄은 있지만 요런 시도 있더라고요. 루소의 민양론을 다 정독하여도 집권당에 아부하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민주당이 제일인 세상에서는 민주당에 붙고 혁신당이 제일인 세상이 되면 혁신당에 붙으면 되지 않는가. 이 루소의 민양론은 사회계약론을 옛날에 이렇게 번역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회계약론을 읽은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얘기도 나오고, 베이컨의 신논리학 이런 것도 나오는데, 뒤에 두 개는 저도 읽지 않았는데, 김수영의 어떤 주지시를 쓴 시인으로서의 면모가 도드라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어릴 때 주지시의 반대말은 주정시가 돼야 되나요? 왜 뭔가 말이 이상하지? 그러니까 뭔가 서정적이지 않은 지적인 계열의 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수영하고 누구였죠? 김춘수인가요? 제가 김춘수도 읽으려고 시집을 사놓긴 했는데, 좀 김춘수로부터는 좀 김춘수를 다시 읽을 시기는 조금 오지 않았고, 아무튼 이제 이런 레퍼런스들이 또한 이제 많은 시다. 또 어떤 시는 제목이 중용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아침에 때 묻은 혁명을 위해서 어차피 한마디 할 말이 있다. 이것을 나는 나의 일기첩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중용은 여기에는 없다. 소비에트는 있다. 소비에트가 몇 번 나와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제목이 그 방을 생각하며,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이게 계속 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혁명에 대해서 생각은 하는데, 어떤 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생각은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다시 생활로, 나 자신으로, 이 소소한 인생으로 이제 뭔가 환원되고 있는 상황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제가 언젠가 이 문장에 꽂힌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여러분 3프로인가 하는 채널에 이문영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이제 그 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문영은 저의 선배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데요. 87학번 선배의 언니인데요. 너무 멋진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번에 그 젤린스키하고 트럼프의 그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그 회담 아닌 회담에 대해서,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지나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끝나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찾아왔다. 그래서
이 영원히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 혁명이라는 게.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방만 이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시는 4.19, 제목이 4.19 시예요. 이런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향기, 이건 이제 사상을 바꿨다 할 때 전향, 그거의 기록인데요. 이 시의 이언을 보면 소련을 생각하면서 나는 치즈를 앓고 피를 쏟았다. 일주일 동안 단식까지 했다. 단식을 하고 나서 죽을 먹고 그 다음엔 밥을 떡국을 먹었는데 새삼스럽게 소화불량이 생겼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소련을 생각하면서 치즈를 앓고 피를 쏟았다. 정말 설사의 네, 알리바이네요. 소련 얘기가 나오고 또 일본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 유명하죠.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제가 이 제목은 까먹었는데 시를 읽으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게 됐는데요. 읽어볼게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옹졸하게 붕괴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네, 소설가하고 언론 자유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고 이거는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도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전체적인 것, 뭐 국가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 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참여에 대한 그 촉구인 거죠. 이러저러한 현상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공분, 같이 분노할 수 있어야지 어쩌면 이제 지식인이고 계급으로 나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중산층인데 이제 우리는 중산층 개념이 달라가지고 집에 평수는 얼마, 뭐 차는 얼마, 또 그 다음에 뭐 소득은 얼마, 그 다음에 뭐 골프를 쳐야 되고 뭐 해외여행을 뭐 가야 되고 이제 우리는 기준들이 조금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인 거죠. 사회적인 이슈에 반응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이제 유럽식 그런 이제 중산층 개념의 하나인데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가? 아, 저게 박완서 무슨 소설에 뭐에 있었던가? 아무튼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그 미발표시나 메모도 있지만은 이제 시로 마지막 실린 거는 요겁니다. 68년에 이제 썼으니까 이것은 죽은 해에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스토옙스키 전공자지만 이제 이러저러한 작가들을 많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거니까 이럴 때 너무 이제 적나라한 거죠. 그죠? 게다가 이제 이렇게 질환이나 이런 게 있다가 가신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돌연히 가신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죽을 줄 모르고 그 까미도 마찬가지고 진짜 부조리한 거죠. 교통사고로 죽는 것만큼 부조리한 죽음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진짜 그렇게 죽은 건데 이 경우도 똑같은데 풀을 한번 읽어볼게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그래서 이제 시적인 변주, 시작은 풀이 눕는다인데 끝은 풀뿌리가 눕는다이고 개인적으로는 김수영이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시인은 아니고요. 참고서에 하나씩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어쩌다 이제 인용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집 같은 거를 사면은 이제 모음집 같은 그런 시집에 김수영 씨가 한 개인가 있었는데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시가 저 풀이에요. 그리고 이제 좋은 시라고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순이 벌레 우는 뜰에 조수처럼 그렇게 달빛이 밀려드는 그런 시도 아니고 해가 해슬피 황소가 해슬피 울음 울고 꼬맨들이 치리야 향수 정지용 뭐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시하면 떠올리는 그런 어떤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아련한 뭐 어렴풋이 아스라이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풀이란 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단어가 너무 적네요. 어휘가 풀, 비, 뭐 바람. 그 다음에 이제 동사도 울다, 눕다, 일어나다, 엄마야, 웃다. 진짜 한 동사가 4개밖에 없네요. 그런 식으로 명사도 지금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비, 동풍, 날. 그 다음에 풀, 바람 있고요.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또 발목. 뭐 풀뿌리 해서 어휘도 되게 적고 아무튼 그때 이제 중고등학생 감성으로 딱 봤을 때 시가 너무 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 때 아마 선배들이 옆에서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그때 물론 민음사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요거랑은 이제 다른 표지였는데 여기 김수영은 여러분 뭐 이렇게 생겼어요. 다 아실 거고요. 딴 거보다도 김수영은 눈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제 강하고요. 인상이. 그리고 여기 이제 시 속에 여편네로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 안에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집안이 다 미모가 인물이 다 출중하더라고요. 부인도 그렇고. 자, 이거는 이거고요. 이 책은 제가 물론 봤던 게 아니고 이제 교과서에서 저기 달나라의 장난 우리가 이거를 외우잖아요. 이런 거를 그때 이제 출간을 했다. 지금 그냥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가졌던 전집은 이거예요. 대학 때 읽었던 건 이건데 아마 이제 뭐 부산에 어디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도 아버지가 보수동 책방에 갖다 팔았거든요. 보관하고 있다가 동생 결혼할 때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집을 마련해야 돼서 책을 다 보수동 책방에 갖다 팔았는데 보수동 책방에 갖다 팔 때 그것을 가져가신 그 고물상 그분이 엄청 기뻐하셨다는 자, 요 전집으로 읽었는데 김수영 이 전집이 이대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판을 갈면서 새롭게 또 나왔는데도 반응이 좋다는 거는 뭐 이미 김수영의 시는 문학사라고 할 만하고 왜 이제 그런지는 국문학자들이 열심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이제 국문학자들이 쓰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대로 이제 아까 그 꽂힌 시가 몇 개 있어서 그 만용이도 그렇고요. 설사의 알리바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니까 아, 이 식구가 여기서 온 거였구나 싶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묶어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글을 조금 쓰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가 잘 되지 않았으나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타도 몇 개 고치고, 이 써놓은 거에서 오타도 좀 몇 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 생활, 설사, 이것이 결국에는 삶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삶일 건데요. 이것도 시옷이네요. 삶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혁명이구나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오늘 이거를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그 번역을 하는 중에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손가락을 좀 씌워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벌써 47분 되고 있는데 찍는 것도 있고요. 진짜 수단인데요. 번역은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어깨는 물론 아프죠. 이건 논문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소설을 쓰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손가락하고 목하고 어깨는 물론 아파요. 손목이랑은 물론 아픈데 어제는 발가락이 아픈 거를 체험을 했어요. 발가락 여기 마디마디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뭔가 시적인 어떤 정황이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메타포릭한 어떤 현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써보면 좋겠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김수영 시를 읽으면서도 느낀 건데 어떤 시적 재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를 읽으면서 아까 몇 편은 시라기보다는 소설의 느낌이 난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산문적이고 구구절절히 인물이 있고 어떤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있고 정황이죠. 정황이 있고 이러저러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산 때려가지고 옆편네를 때리고 애는 울고 있고 집에 오니까는 누가 봤을까 하는 거에 대한 쪽팔림보다는 우산대를 두고 온 게 너무 아까웠다. 이런 정황들이 너무나도 소설적인데도 불구하고 김수영이 소설을 쓴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소설가로 남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장르적인 독특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미 우리 고전이니까는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뭐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김수영이었습니다.